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그가 만들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 그의 꿈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보의 미래도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살자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 돈이 많다고 권력이 세다고 남을 짓밟는 세상이 아닌 함께 사는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요? 그가 그랬듯이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서 희망을 봅니다. 노무현, 그가 꿈꿔온 세상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팩트헌터 진행자 시사의 품격 윤선희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 노무현 시민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 추진 단장을 맡으셨고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대변인이셨던 천호선 노무현 재단 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무현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처음 정계 입문을 하셨고요. 예. 네,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는 글쎄 네. 뭐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 1991년 네. 노무현 의원 이제 5급 비서관으로 이제 정치적 인연은 맺어졌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제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지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때 수원 살 때였는데 당시 이광재 보좌관이랑 같이 오시면서 좀 이따 들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내려오셔서 내일부터 나랑 같이 일하세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학원 강사 노동운동을 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말씀 듣고 이제 며칠 고민하다가 접었죠.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노무현 의원 비서관으로 시작해서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맺어졌고요. 이러저런 뭐 제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정치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가 노 대통령 거들어드리기도 했다가 해서 2002년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 그런지 몰라도 참여기획비서관, 정무기획비서관, 국정상황실장, 의전비서관, 대변인 등등을 했었던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사실 참여정부의 가장 대변인 오래 했던 분은 윤태영 대변인이시고요. 네. 저는 끝에 10개월밖에 안 했는데 맨 끝에 했다는 이유로 마지막 대변인이라는 그런 게 불려지게 되는 인연이 만들어졌죠. 네. 그 이사님의 결혼식의 주례를 서신 것이 아마도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포석이 아니었을까.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밉보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를 맡은 지 한 5년쯤 되고요. 노무현 재단 이사를 맡고 나서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라고 보지만 9월 23일 날 개관한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 추진 단장을 맡았었고요. 네. 더불어서 노무현 시민학교장, 노무현 리더십 학교장을 맡았습니다. 이게 간단히 요약하면 시민센터라는 것이 저희의 큰 노무현 재단의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한 만 4년 동안 설계하고 시공해서 건물을 한 반쯤 짓는 데까지 네.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돌아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저희가 뭐 짧은 단기적인 시민 강좌도 있지만 중장기 10주, 20주짜리 강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리더십 학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동시에 도맡아서 시민센터의 건물과 프로그램을 한 만 4년 동안 준비해 왔고 지금 이제 다 내려놓고요. 네. 대관과 더불어서 다 내려놓고 네. 지금 평이사로 있습니다. 예. 네. 시민학교나 리더십 그 학교에서 주로 뭐 다루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히려.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의 키워드를 한 7, 8가지 볼 수 있을 텐데요. 네네. 노무현, 시민, 민주주의, 진보, 정치, 시민 역량, 리더십. 이런 것과 관련된
다양한 그러니까 일방적인 교육 이런 거 아니고요. 요새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강의도 듣지만 토론하고 같이 작은 실천을 모색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 지금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 오늘 이 또 천호선 이사님을 모신 것은 많은 현안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복귀할 필요가 있다. 예. 왜 주권자 시민은 정치를 하는가? 거기에 또 우리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지금. 네, 약간의 어떤 그 흥미 위주의 그런 포인트도 좀 있으면 예, 뭐. 조회수는 올라갑니다만은 예. 네, 오늘은 어떤 질문이든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습 질문 같은 거 좀 곤란한 질문도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피해가는 방법도 압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이제 첫 번째 그 보좌관으로 정치 입문을 하셨고 예. 결혼식 주례를 서셨고 예. 어느 날 찾아오셔서 같이 한번 일하세. 일하세. 예. 예. 원래 그런 스타일이세요? 왜 그런 스타일이시죠? 네. 인간 노무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까이서 보셨으니까. 그 질문을 대통령 돌아가신 13년 동안 네. 굉장히 많이 봤는데 참 그걸 한마디로 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 노무현은 만약에 인품? 이런 측면에서 한정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보든 보수든 노무현 대통령이 탈권위적이었다는 것은 다 그럼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탈권위의 근본은 겸손함이었고요. 우리가 보통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전투적인 이미지. 중학교 때 별명이 돌콩이었대요. 돌콩이라는 것이 좀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예. 굉장히 뭐 이승만 찬양하는 무슨 글쓰기 대회 같은 거 백지동맹 선동하고 네. 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얘기인데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한테 그렇게 꼬박꼬박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잘 하셨대요.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고 항상 솔직한 분이었고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솔직함을 이 얘기를 꼭 한 번 하는데 대통령 선거 때인데 네.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회창 후보가 상대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이회창 후보가 전날 관훈 토론 클럽에 나갔어요. 그래서 서민의 삶을 아느냐라는 차원에서 질문에 옥탑방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회창 후보가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야 난리가 났죠. 우리도 막 우리 쪽에서도 논평 나갔습니다. 네. 서민의 삶을 모르는 귀족 대통령 후보다. 다음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순서예요. 나가셔서 그 앞에 사건을 다 아는데 당신은 옥탑방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 사실 그런 삶의 형태, 주거 형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걸 옥탑방이라고 부른다는 건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희가 그냥 어저께 그런 사건도 있었고 뭐하러 다 하실까요? 알면 그냥 저는 당연히 알았죠.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모들의 얼굴이 하얘졌었습니다. 예. 더 재밌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그때 당시 이제 후보 때 얘기인데 네. 후보 때 사실 자기를 포장하는 식인데 얼마나 솔직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가고 예. 있어요.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옛날에 세례 받으신 적도 있으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습니까?는 질문을 돌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게 영상이 아마 MBC인가 어디 영상에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지금 저는 이런 자세를 하면서 그냥 가톨릭이시니까 예. 믿습니다라고 하던데 믿지만 요새 냉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톨릭 수백만 표가 그냥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양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희미하게 믿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희미하게. 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봐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고 다시 당당하게 얘기할 만큼의 믿음이 없다, 약해졌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날도 참모들이 날라가서 가톨릭표 다 날라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때 그 연이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때 저 양반은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개인적인 인품에서 저는 겸손하고 솔직한 분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예. 자, 돌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돌발.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셨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 뒤에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성향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노무현과 문재인 이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면에서요. 네, 제가 성향? 이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면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문재인 비서실장으로 제가 모시고 있을 때, 그렇죠. 아 인품은 문재인 비서실장이 한 수이시지라는 인품이 얘기를 제가 위라고. 공공연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강경한 성격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갖는 이 풍넓은 그리고 전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참 좋아 보였어요. 대통령께서 전투적이시니까 저희가 막 힘들고 국민들한테 괜히 점수 잃고 이런 게 안타까워서 그런데 저는 역시 그래도 돌이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기질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오늘 댓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한 쪽으로 가셔가지고. 네, 예. 그렇군요. 참 겸손하신 분이었고, 그렇습니다. 솔직했고, 참 낮출 줄 아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고, 많은 그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검사와의 대화도 있었지만 예. 사실 영화인들과의 대화도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스크린 쿼터제 예. 얘기를 하면서 그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이준기 씨한테, 배우 이준기 씨한테. 사실 그게 보통 대통령으로서는 탈권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대통령스럽지 않은 질문인 거죠. 너무 인간적인, 솔직한 분이어서 참 그랬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떠오르는 건데 보통 이제 검사와의 대화를 얘기하고 네. 검사들 스스로가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실패했다라는 이제 안 좋은 사례로 남고 그때 검찰들 참석자를 했던 그 예의 없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 어쨌든 옳지 않은 발언들에 대한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없이 많은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정치를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데 전 부서 중에 제일 고충받는 부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과의 대화. 그다음에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들과의 대화. 그다음에 굳은 일하고 노동 인권을 지키는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5급 행시 붙어서 아직은 인턴 과정이 수습 과정에 있는 5급 사무관들과의 대화 등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설득하고 또 듣는 그런 정치를 일관되게 하신 분이죠.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자인 것은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 이제 전투적인 이미지만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이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것 중에 민주주의 3단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아까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대부분들이 전투적인 측면, 비타협적인 측면이 또 매력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부분 그러셨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의외로 통합지향의 민주주의자였다는 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 90년대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 속에서 의외로 우리가 변호인 때문이기도 하고 초선 의원과 청문회와 변호인, 인권변호사 시절 얘기와 대통령 되셔서 국정 운영할 때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90년대에 다양한 정치적 실험, 제1당, 2당도 아닌 제3당을 하셨을 때의 고민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 90년대는 지역 통합을 소명으로 여기셨죠. 소명으로 여기셨고 그렇죠. 2007년도 임기 말에 특별히 여러 번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뭐 신년 연설이나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하자. 민주주의가 3단계가 있다. 반독재 투쟁의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지역을 통합하는 것이 우선 시절이었다. 지금까지는. 아마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 단계를 당신이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이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고 균형발전 정책하고 그다음에 탈권위적이고 투명한 정치와 국가 운영을 하려고 애를 썼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놓고 토론하고 타협도 하고 연합정치 서로 타협하면 같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연합정치도 열어나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 이후로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대연정 기억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제의했을 때 지지자들도 많이 황당해했지 않습니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 대연정은 사실 이런 생각을 대통령 되시기 전서부터 쭉 하셨던 얘기고요. 대연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 대연정도 그냥 툭 튀어나온 무슨 정치 전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제기하시는 그 탄탄한 문제의식과 어떤 가치지향 이런 게 비전이 있는 그런 제안이셨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바라본 이 진보, 민주개혁 진보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의 시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의 시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인가? 어렵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꿈꿔왔던 세상이 뭐냐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화려하게 설명하신 적이 없어요. 네. 집권 때까지. 아까 그 초선의원일 때 대정부질이 우리 앞에 모두에 네. 나왔던 그 투박한 그대로. 네, 제가 생각하는 네. 이상적인 사회는 저도 거기까지만 외웁니다. 그만큼 보고 읽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소박하게 자기 비전을 얘기한 그렇지만 분명한 자기 비전을 얘기하신 분이 없다고 보여요. 근데 요약하면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사는 세상은 이제 노래 가사이기도 한 건데 그전 뭐 여러 가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세상이 있죠. 근데 더 정확하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굳이 제가 어떤 노선이었냐, 어떤 비전이었냐면 유럽식 표현을 쓰자면 사회민주주의 노선, 사민주의. 가까워. 그때 당시 표현을 하면 이제 사회투자 국가론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네. 어떻든 복지 국가를 지향하신 건 분명하고요. 예. 민주적인 방법으로 복지 국가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요. 그래서 당시는 그것도 조금밖에 못했다고 후회하셨지만 임기 중에 재정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21%에서 28%로 오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숫자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그 초선 의원 때 대정부 질의하셨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 제가 좀 흉내를 좀 내야 되겠죠. 더럽고 아니 꼼꼼하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파이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니네들 자식 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노동자들 말고 바로 당신들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현장에서 죽이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란 말이야. 이런 진짜 토로를 하셨죠. 그 앞에 부분은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 네. 뒷부분은 이 뭐죠? 니네들 자식들을 데려다가 이 얘기는 진짜 분노에 찬 맞습니다. 네. 과격해 보일 정도의 연설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아주 섬찟하기까지도 했었는데 그런 분노, 특히 이제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산재 전문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인권 변호사 하시면서 법무사 일도 하시고. 그렇죠. 그건 이제 초기에 돈 많이 버시려고 하셨던 거고 이제 세속의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바꾸시고 난 다음에 산재 문제에 집중하셨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산재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문송면 사건이라고 뭐 지금 분들은 모르겠지만 15세 소년인데 수은 공장에서 일하다 수은 중독으로 죽은 이런 사례들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현장 뛰어가면서 해결하시면서 했던 그런 특히 그래서 파이를 키우려니까 노동 조건 열악한 거 그거 감수하라라는 당시의 정권과 재벌의 논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아주 세게 이렇게 발언을 하신 내용이죠. 네. 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 한미 FTA,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이 약속을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 IRA 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미국에 상당히 퍼주기만 하고 실리는 얻지 못하는 그리고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유수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미국 현지에서 1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도 하고 정말 줄 거 다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 FTA 위반 아니냐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미국도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할까?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저는 좀 알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네. 외교를 할 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자질이 결여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초기에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취임했을 때 부산 상고 출신의 부산 상고 좋은 학교긴 합니다만 고등학교 출신의 민주당에서 비주류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공무원들이 무시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외교부, 엘리트 의식이 기재부 외교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외교부 공무원들 내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공공연하게 폄하하는 발언이 문제가 제기되고 시끌시끌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외교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노무현이 무슨 외교를 알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제가 이제 의전비서관을 2번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의전비서관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5년 중에 총 2년을 의전비서관을 그래서 외교부랑 일을 많이 하죠. 물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듣기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 단계 건너 깊게 들어가서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외교를 당당하게 잘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저 보통 외교를 써준 거 있거든요. 저는 대부분의 대통령이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때 당시 우리 파트너들 별로 안 좋았어요. 예를 들면 미국은 부시였고 일본은 고이즈미고 그래서 부시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화도 내고 따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래가면서 나중에 시드니에서 부시가 그 남북미의 종전 협상을 자기도 인정한다 하자라는 얘기를 끌어낼 정도로 설득도 해냅니다. 저는 이제 고이즈미랑 회담할 때는 서로 박차고 일어나다는 분위기까지 막 그렇죠.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교가 갖고 있는 의미, 외교를 할 때 써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 정상들을 설득해내서 국가 이익을 보호하려고 할 것인가라는 투철한 어떤 자세와 자질의 부족, 뭐 이 이상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정부가 들어섰는지 국민들의 선택이긴 합니다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노무현의 시대는 어떤 세상인가라고 했는데 그 복지국가이기도 하고 또 누구나 그러니까 사람 기본적인 국가가 기본적인 것을 보장해주는 예전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니네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다. 좋은 회사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말아라. 네? 기름이 떨어지면 보험회사에서 왜 주유소까지 갈 기름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예, 넣어주는 것처럼 국가가 바로 정말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청년 세대의 문제가 본격화하기는 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그래도 몇 가지 예측은 하고 있었죠. 국정과제와 공약에도 들어있었지만 이제 국정과제위원회 이름 중에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물론 저출산이라는 표현이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는 표현도 하지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실질적인 정책을 많이 했고요. 참여정부 때 아까 복지 예산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동수당과 노인수당, 그래서 노인 수발보험이라고 지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참여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거고요. 아동수당은 결국엔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지만 아동수당을 만들려는 시도를 참여정부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내부에 당시 야당의 반발, 기재부의 부정적 의견 이것 때문에 아동수당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동수당과 노인수당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때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하면서 준비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 세대 전체의 문제는 지금 아마 그 20년 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새롭게 대두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잠깐 딴 얘기지만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물며 박근혜 문재인이 경쟁하던 옛날의 선거에서는 복지국가 논쟁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국가 비전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그것이 참모가 써준 것이건 부족하건 약간 엉터리건 과장된 것이건 서로 비전 논쟁을 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비전에 대한 국가 비전에 대한 토론이 거의 전무했다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도 기본소득 내세웠다가 좀 세게 밀고 나갔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비전 논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 비전 없는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들이
검증의 기준이 국민적인 형성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지금 바로 5월 9일 다음 날부터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유세 현장에서. 세금 걷어서 남을 거면 세금 뭐하러 걷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금을 걷는 기본적인 이유조차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의 재분배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요. 참. 예, 아까 이제 청년 말씀하셔서 기본소득 얘기를 했고 네. 기본소득이 꼭 옳은 정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네, 그런 논쟁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사회. 대통령 선거였으면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돌이켜 보니까 들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출생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 방송도 하거든요. 예. 시사의 품격이라는, 그러니까 유튜브 시사정치 평론 쪽에서 품격이란 말을 제가 처음 썼습니다. 예, 예. 사람들이 무슨 품격이냐 그랬는데 요즘은 정치권에서도 품격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요. 예.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은 정말 국가의 존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향후 30년 지나면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한 2천만 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예. 그리고 생산 인구가, 주요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 국가의 존폐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수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있으실까요? 저희 생각이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요. 뭐 이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저는 것 같고요. 다른 제가 감히 그거에 대한 제 정책을 뭐 제가 지금 현직 정치인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비전 2030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최종 완성이 됐는데요. 25년 뒤에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복지제도와 어떤 사회제도, 그다음에 저출산까지 다 고려해서 그것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걸 당시 기재부 공무원들과 진보적인 학자들과 함께 모여서 대통령이 그 토론을 주도해 나가면서 비전 2030이라는 걸 세웁니다. 보통 예산이라는 걸 기껏해 1년 바라보고 세우는 건데 국가의 큰 국가의 계획, 국가의 재정 계획을 25년을 바라보고 토론해서 그것을 만드는 사례는 그 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출생률을 포함해서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연금의 문제, 출생률의 문제, 노동과 일자리의 문제 이게 다 보이는데 그것을 위한 큰 비전과 계획, 여야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정치가 꼭 필요한데 이럴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보면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특징 중에 하나가 당장 인기가 없어도 길게 보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의 큰 정치적 어떤 훌륭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전 2030이라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잘 기억 못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놓은 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개혁을 하는데 국방개혁이라는 게 뭐 전시작전권 돌려오는 것도 하셨고요. 용산 기지도 이전해 갔고요.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게 있는데 국방개혁 2020이라는 비전을 세우게 하시면서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프랑스 국빈 방문을 가셔서 그때 당시 프랑스 국방장관은 여성이었어요. 최초에. 근데 그 양반이랑 대화를 하다가 프랑스는 국방개혁을 법으로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국방부와 장성군에서 지시를 합니다. 국방개혁을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군의 구조와 군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자. 전력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실제 국방개혁법이 통과가 되고요. 2005년인가 통과가 되고 제도를 통한 장기적 계획 같은 거.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죠. 지금도 그 법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이명박 정부 국방개혁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긴 안목을 가진 정치인 그런 정치를 요즘은 뭐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서 찾아보기 참 어렵다라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하면 그 디지털 정부, 그러니까 예. 기록화, 예, 이걸 들 수 있잖아요. 제 주변에 어떤 지인분께서 완전 강경 보수 쪽이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뭐 문서 관련한 어떤 그런 전문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 기록관
저는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어냈던 그런 작업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제까지 노무현을 잘 몰랐구나, 이런 대통령이었구나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뒤에. 그렇습니다. 기록 전문가들이 볼 때 노무현 그 조선왕조실록을 우리가 대단한 기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지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예, 이지원에 대해서 뭐 팩트 TV 보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지원은 일종의 거대한 온라인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고요. 청와대. 네. 정책결정 시스템이고 또한 과제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과제 이런 것들 다 올라가서 관리가 됩니다. 진행 상황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이니까 자연히 양이 남고요. 그래서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자료가 그러니까 디지털에 그대로 있으니까 800 몇십만 건이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800 몇십만 건 중에 상당 부분이 내년에 공개가 됩니다. 참여정부 때 정책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회의가 되고 회의록은 어떻게 됐고 대통령 지시는 뭐였으며 의사결정이 어떻게 됐고 그 과제, 국정과제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체크가 됐는지가 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기록법을 길게 말씀 안 드리고 15년 되면 왕창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년이 15년째인가요? 그렇죠. 정권 마무리 짓고 딱 저희가 8년 2월에 했기 때문에 이제 15년이 돼서 수백만 건의 자료가 공개될 겁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치인, 행정가, 학자, 전문가, 시민들의 대단한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그 기록은 아마 전례가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겁니다. 내년 초가 되면 다시 한번 노무현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가 또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뭐 그거 가지고 일부는 불러다 놓고 앞뒤 거두절미하고 시비 거는 싸움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소란 이상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노무현 재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노무현 재단에. 그 뭐 되게 이런 추모 사업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데가 네. 보통 추모와 계승이죠. 추모하는 행사와 이어가는 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올해가 13년째입니다.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3년 전 10주년을 전후해서 저희가 그런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이제는 추모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계승 중심으로 가자라고 이제 했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봉화에 만들어진 노무현 기념관, 이름이 이제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사정이 있는데, 그리고 노무현 시민센터, 이게 이제 지난 8월, 9월 3년 동안 준비해서 개관을 한 건데요. 이걸 만든 이유도 이제 추모에서 계승 중심으로, 특히 시민센터는 그 계승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제가 아까 뭐 표현했던 그 자산들, 꼭 이지원이 아니더라도 국정 운영의 경험, 국정 운영의 자료들을 제 생각에 그래서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적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큰 일일 거고요. 두 번째는 유훈이자 묘비명이죠.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얘기대로 시민센터를 특히 만든 이유도 저희가 노무현 재단에서 그 중심 사업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더 강한 시민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 노무현 대통령의 경험을 국가적, 역사적 자산으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뒷받침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의 삶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 수준, 집단 지상의 수준을 저는 바꿔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 정치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딱 그 말씀이 노무현 대통령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아, 그래요? 진보든, 아니, 정확하게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 간다. 그렇죠. 이 표현을 쓰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철학을 그대로 다 담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네,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니? 자기들 닮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민들의 어떤 민주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노무현 재단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 예. 예, 계승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자,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물론 후원 회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예,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후원 회원이 한 6만 2천, 3천 정도 됩니다. 6만 2, 3천이요? 6만 2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제가 직접 다녀보지는 않고 조사해보지는 않아서 그 전에 이제 하셨던 일인데 세계의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왕이든 어떤 수상이든 그 사후에 기념 사업이 기업이 하거나 그 소속됐던 정당이 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거나 하는 건 있어도 이렇게 시민들, 뭐 개미 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원들이 수만 명의 돈으로 운영되는 그런 추모재단은 유사한 사례도 없습니다. 예. 네. 거의 뭐 아주 독보적이고 실질적 주인은 후원 회원들인데요. 후원 회원들은 이제 돈을 내고 발언보다는 돈을 내고 믿고 맡긴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사장은 이제 정세균 이사장이 그 전까지는 유시민 이사장이 하셨었고 지금 정세균 이사장님이 맡은 지 꼭 한 이제 작년 올해 3월 달이었으니까요. 이제 네. 반년 조금 넘어간 상태고요. 네. 이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그렇군요. 주로 하는 일이 뭐 사료 연구, 시민 교육, 예. 시민 활동 지원, 예.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십니다. 사료 연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수백만 건이 내년 초에 이제 공개가 될 것이다. 이 지원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노무현재단에 참여하시는 방법,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시는 시민들이 또 후원 회원으로 예. 참여하시길 원하시죠? 예, 더 많이 저희가요 사실은 네. 이 노무현 센터 이제 뒤에 또 사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으면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많이 적립했던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국고 지원이 있지만 네. 시민들의 기존의 회비에서 저희가 적립해 놓은 거 특별 모금한 거 가지고 썼어요. 써놓고 네. 저기 보니까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주 방문해 주시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가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후원 회원들로 참여해 주시는 건 저희가 뭐 불감청 고소원이고요. 이게 정말 시민의 힘으로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어. 한 100년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최근에 어떻게 중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정세균 이사장 체제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후원 회원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회원이냐 아니냐랑 관계없이 저희 노무현 재단이 하는 시민센터에서 기념관에서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가 있거든요.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켜보시면 참여할 만한 것들을 많이 특히 팩트TV 보시는 분들은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거침없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노무현 시민센터인데요. 예.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가 원서동이죠. 창덕궁, 창덕궁역 바로 그 돌담길 따라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된다고 예. 있는데요. 그 건평이 535평이에요. 전체 지상 3층, 지하 예. 3층. 예.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게 짓고 싶어도 그 위치가 예. 이해찬 이사장 때 땅을 확보해 놓으신 건데 네. 거기가 창덕궁 바로 옆이기도 하고요. 옆에 네.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뭐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도 그러하지만 주변 환경이나 규제 이 모든 면에서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그 규제가 심한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규제 안에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이제 머리를 짜내고 설계를 한 거죠. 그렇군요. 제가 서울에 살면서 제일 보기 싫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고등어라고 부르는 제1롯데월드. 제가 그 부근에 삽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보이는데 삽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국고도 일부 들어갔고요. 예. 토지 비용이 140억 중에 국고가 70억이 들어갔고, 공사비가 235억 중에 국고 45억이 들어갔고, 네, 기타 운영비 총 한 465억 정도. 예. 특별 모금이 있었네요. 70억 그러니까 정도. 이 아까 말씀드린 기념관은 김해 시가 운영하는 거고요. 봉화에 있는 예.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 이 시민센터는 하나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개념에서 국가가 지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매칭으로 저희가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총 비용이 한 460억 간접 비용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그 중에서 국고 지원이 115억이고요. 나머지는 기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원들의 회비 플러스 70억 정도의 특별 모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네. 이 3층에 카페가 있다고 예, 카페 카페 스토리가 있습니다. 좀 있는데 장사가 진짜 잘 된다면서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데, 예. 그 보통 카페가 예. 3층에 있으면 잘 안 된대요. 안 되죠. 근데 이제 물론 오픈빨이라는 것도 좀 있겠지만 3층에 뷰가 좋습니다. 창덕궁의 후원이 들여다 보이고요. 그리고 후원 회원들은 물론이고요. 동네 주민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분들도 점심때도 막 찾아서 차 마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약간 대박 터졌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암만 개업발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주말에는 하루에 차가 한 1,000잔 정도 팔리니까요. 네. 네. 엄청난 거죠. 우리 독자분께서 예. 또 그 제안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노무현 재단 그 썸머스쿨 그러니까 여름방학 학생들 예. 기간 동안에 꿈나무 정치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예, 기획해 예. 주시면 좋겠다. 저희가 청년 관련 정치 프로그램을 특별히 집중하고 있긴 합니다. 예. 지금 네. 꿈나무 이름 좋네요. 예. 네. 자, 그 시민센터를 짓게 된 동기 그리고 또 건립에 관한 스토리를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아까 이해찬 이사장께서 예. 구입하신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이렇게 예, 경매 물건을 구입하기 어떻게 해서 싸게 시작하셔가지고. 구입하셨어요. 그래도. 네. 그럼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3년 정도는 네, 3년 걸렸죠. 예. 예. 시공서부터 개관까지가 3년 걸리고요. 예. 설계 준비를 1년 동안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공모를 네. 해서 당선작이 있었지만 그 디자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최소 공간이 안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그 당선된 건축사 사무소랑 저희가 설계를 처음부터 하죠. 어떻게 하면 시민의 입장에 있어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는 일과 연결돼서 최소한의 기본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를 거의 1년 가까이 토론을 하고 설계를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게 한 1년 걸리고 그다음에 건물 짓는데 3년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네네,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건물 짓 때 위아래 카페가 2개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연히 한 군데 두 군데를 시차를 두고 가보게 됐는데 두 군데 다 커피숍의 주인 사장님들이 밑에 노무현 재단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오. 노무현 재단 회원이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야 이거 약간 특별한 인연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그 건물이 창덕궁 옆이라 8m밖에 안 됩니다. 이게 2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랬더니 종로구 물어봤더니 3층 11m를 허용해 주는 방법이 있다. 대신 위를 경사각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의 디자인 개념상 경사각은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네.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경사가 꼭 이렇게 된 것만 경사가 아니라 이렇게 둥그렇게 식빵 위 모양처럼 된 것도 경사냐 그랬더니 그것도 경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디자인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8m를 11m로 올릴 수 있었고 그래서 디자인이 여러 가지 다른 컨셉도 있었지만 둥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네. 3층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시민들께서 또 회원들이 그 노무현 시민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제일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냥 주말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일단. 네. 창덕궁 옆이고요. 네.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 굉장히 많고요. 외국인들도 창덕궁 보러 왔다가 와서 사진 찍고 갑니다. 어딘지 잘 모르고 갈 텐데. 하여튼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이제 노무현의 서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 서재에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책 또는 여러 가지 정치, 진보적 서적들 그냥 마음껏 보셔도 되고요. 3층 카페에 가서
커피 드셔도 되고요. 커피 안 마셔도 뭐라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냥 보셔도 되고요. 그 기념품 샵이 있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다양한 기념품들 팝니다. 이렇게 오시는 거고요. 이거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말하기, 글쓰기, 토론하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음악, 클래식, 재즈, 대중가요와 관련된 그것과 사회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직접 캐리커처 그리기, 캘리그라피 만들기,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들을 욕심 같아서는 한꺼번에 더 많이 운영하고 싶은데 저희 인력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학기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고 언제든지 그 프로그램에 회원들은 물론 더 네. 싸게 받고요. 그러면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강의실이 3개가 있고요. 다목적 홀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서요. 다목적 홀은 최대한 200명 정도 수용이 되고 멀티플렉스 수준은 아니지만 꽤 영화도 볼만하고 행사도 가능하고 타운홀 미팅 같은 것도 가능하고 200석. 음악 공연도 가능해요. 이승환 씨가 저희 개관기념 공연을 해주셨는데 네. 그때만 해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왔다. 해보니까 괜찮네. 연말에 또 한번 여기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꽤 괜찮은 다목적 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성악가라서 예.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대관료가 그 어디보다도 쌀 테니까요. 아, 그래요? 예. 예. 특별 대우는 안 해주셔도 되지만 딴 데보단 싸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별표 쳐놓고 행사. 하여튼 저희는 그 시민 예술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강의실 중에서도 강의실 하나는 예. 음악 전용 강의실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오디오를 네. 좋게 해서 아까 제가 음악 관련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지금 요새 지금 모차르트와 민주주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오. 그 분야에 전문 이채훈 PD께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예. 거기는 좀 오디오 시스템도 좀 좋게 갖춰놨습니다. 우와, 예. 네, 그렇군요. 멋지네요. 자, 앞으로 노무현재단과 노무현 시민센터의 향후 계획,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치와 삶을 네. 어떻게 국가적, 국민적, 역사적 자산으로 만드느냐가 일관되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사료 연구 작업이 이제 새롭게 더 그전에도 해왔지만 본격화해야 될 첫 번째 사업이고요. 보다 이제 중요한 건 시민센터를 배경으로 해서 아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슬로건을 생각해 봤어요. 시민이 시민을 이끌고 시민이 시민을 조직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을 지금 시대에 맞게 실현하는 그 근거지로서 노무현 시민센터가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서로 실천과 공부를 제안하고 매칭하는 것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지역위원회가 8군데 있는데요. 이 지역위원회가 지금은 조직관리 중심의 지역위원회였다면 일종의 작은 지역 시민센터로서 기능하게 바꿔나가는 일도 앞으로 2, 3년 뒤에 추진해 나가야 될 일들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것들이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민들한테 돈 많이 받아서 이익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런 고민들이 이제 근본적인 고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려면 노무현 시민센터라고 검색하면 이제 나오죠? 나오나요? 예.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가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예. 또 아주 또 특별한 공간 노무현의 서재에 예. 가셔서 자유롭게 책도 읽으시고 그렇게 가보시면 가족분들, 자녀분들하고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노무현의 시대를 여전히 꿈꾸고 있는 우리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주권자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글쎄요, 뭘 한마디 의미 있고 그런 가치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꽤 많은 기간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뭐 스스로 측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좀 밀려있는 사람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를 맡고 노무현 시민학교장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책을 다시 보고 사료도 다시 보고 연설문도 다시 보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봤던 노무현도 너무 좁은 노무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전체로서의 노무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이 항상 완벽하지도 않고요. 옳지도 않고요. 그 시대 그 방법이 지금 맞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의 문제,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태도와 관점, 철학
이런 것들은 아직도 유효하구나.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품이 넓은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을 여러분들께서 이미 역사 속의 인물이 되어 가시는 과정이지만 고민될 때 가끔 들춰봐 주셨으면 좋겠다. 노무현을 들춰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노무현 시민센터의 목표를 제식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노무현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역량 있는 민주주의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천 수만의 그냥 방향만 편만 우리 편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직을 만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 될 때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저는 그런 민주주의자들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더 많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시민이 지도자가 됩시다. 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센터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가끔 노무현을 들춰봐 주시고 노무현 시민센터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방문해 주시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작은 학습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노무현의 시대가 올까요? 저는 뭐 저는 오고 있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퇴한 거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조금 전체를 후퇴하는 어떤 과도기 같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네. 제가 그걸 여기서 거론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근데 아직 다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과 비전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들춰봐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노무현을 참고해 보면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저는 있더라. 그런 얘기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영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누군가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님이 노무현의 시대가 올까요? 오지요. 반드시 오지요. 대통령께서 그때는 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누군가가 없어도 되지요. 라고 한 게 저 너무너무 얄미웠어요. 없어도 되지요라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그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었죠. 제가 약간 변명을 해드리자면. 그랬군요.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고요. 또 우리 이사님을 천호선 이사님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유 많이 마르셨어요. 뭐 나이 들었던 얘기겠죠. 아프셨다는 실제로 많이 늙으셨어요도 있습니다. 제가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몸이 좀 안 좋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건강 괜찮으신가요?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 그래서 노무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왜 정치를 하는가, 왜 또 배워야 하는가, 공부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차분하게 좀 나누고 싶었는데 이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대담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오늘도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하준수 의원. 안녕하세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팩트TV 팩트헌터 하요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일정이 많아서. 일정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러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 인사 완성판. 네, 완성판. 이번 주 팩트 이슈는 끝난 것 같지입니다. 끝난 것 같지. 끝난 것 같지? 네. 이겁니까? 다시 돌아온 검찰공화국 정편 완성이 돼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예, 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봐 주세요. 네.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다루기는 했었는데. 네, 그게 전국편으로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선 다 아시는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이원석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됐고요. 네, 그 특수부 검사예요. 네. 네. 특수통.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네, 맞습니다. 삼성 비자금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던 검찰총장이네요. 네. 그리고 기획조정부장으로 송강 검사가 됐고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신봉수 검사가 됐는데 이제 과거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했던 사람이고요. 네. 네, 그리고 형사부장엔 황병주 검사가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친분이 두텁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산하에 이제 형사부 산하에 형사 1과장 임수일 검사, 형사 2과장 임선화 검사, 형사 3과장 김도영 검사, 형사 4과장 원신혜 검사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의혹 수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네요. 거의 뭐 그냥 윤 정부 인사, 윤석열, 한동훈 라인만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이제 있는 예, 대검 공공수사부장 김유철 부장도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고등학교랑 대학교 같이 나온 선후배 사이라고 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옵티머스 횡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그 검사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대검 공판 송무부장, 이 제주지검 차장검사였던 김선화 30기네요. 지금 이 검수완박, 소위 말하는 이 검찰 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그 법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공판 송무부장 김선화. 네, 그 다음에 정진우 29기 과학수사부장. 거의 뭐 전 정부를 탈탈 털었던 그쵸. 그런 정정부 이제 윤석열 수직이- 라인 인사라고 네, 맞습니다. 볼 수 있네요. 그리고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공부하는 지금 한창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앞장서서 반대를 하는 김우곤 검사가 서울고검의 검사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네네. 예, 지금까지가 대검찰청이었고요. 네, 자,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검 한번 볼까요? 네. 네. 고검 검사장 김후곤 네. 25기, 예, 전 대구지검장이었고요. 유일하게 비윤석열 라인이라고 돼 있네요. 4대강 담합 사건 수사 검수완박에 앞장서서 반대. 예, 모든 검사는 검찰 수사권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반대하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비윤석열 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후곤 25기면 뭐 윤석열과도 뭐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네요. 예, 나이는 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몇 수 한지 아세요? 8수 아닙니까? 9수. 구수. 공부 좀 더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대전고검 구자현, 네, 법무부 검찰국장 했던.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구고검은 최경규 25기네요. 노정현 부산고검.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청구 재고 요청을 선면서에 동참을 했던 사람들이 지검장으로 됐어요. 검사장으로 다 됐어요. 지역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훈 인사네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를 제고해달라. 그러니까 항소 네, 그쵸. 하는 나서서 윤 총장을 비호했던 자들이 대거 이제 고검장급으로 주요 인사직에 이제 인사 이동이 된 거죠. 예, 승진을 했네요. 네,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중앙지검. 야, 송경호 압니다. 네, 굉장히 이제 주요 인물이죠. 봐야 될 이제 네. 조국 전 법무부 일가 비리 의혹을 지금 현재도 수사하고 있고 네. 과거에도 이제 조국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했던 인물이어서 그렇죠. 조국 전 장관 가족 사건을 수사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차장 검사가 성상현,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지휘했고 실제로 그 직원 2명인가를 또 구속을 했죠. 네.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 현재도 이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의혹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의혹 사건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임종석, 조국, 강경화 이제 전 장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요. 성상현. 네, 그 다음에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 부장검사 최우영 33기. 이때 이 최우영 검사도 부산저축은행 네, 사건 수사를 맞습니다. 같이 했던. 네. 그리고 2차장 검사가 박영진 31기고요.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였고 지금 2차장 검사.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분이죠. 네. 줄을 잘 섰네요, 다들. 네. 네. 네, 3차장 검사는 박기동 30기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 원주지청장이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들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가족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3차장 이 산하로 있는 부서에서는 네, 전 정부에 대한 이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무마 의혹이랑 이제 여성가족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네. 네. 등등을 이제 맡아서 하고 그리고 있거든요.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수사도 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이상현 33기, 그러니까 아직 40대입니다. 33기면 공공수사 2부. 예. 이 3차장이 공공수사 1, 2, 3부가 있는데 이희동, 이상현, 이준범 다 이씨네 또.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등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고영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이제 인사 이동을 했고요. 네. 그 전에 과거에 포항지청.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네. 그러네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예, 배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배임 한 게 없는데 무슨 그렇죠. 의혹뿐인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엄희준도 예, 기억에 남네요. 검찰 내의 대표적인 반윤 인사로 알려져 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들어봤습니다. 그 감찰부로 복귀를 했었던. 근데 한동수 그 대검 감찰부장이었거든요. 예, 반윤 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희준 네, 검사 4차장 산하 반부패 수사 1부라고 돼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던 이성윤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게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나 이런 그 친윤, 그러니까 네. 윤석열 라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다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이렇게 그게 이제 좌천성 인사죠. 네, 좌천이 됐다가 다시 이제 한동훈도 복귀를 했죠. 한동훈도 그 법무연수원인가 사법연수원으로 좌천됐다가 올라오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이성윤 지검장이었는데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지금 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영철, 강백신. 네, 이 여전히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다 특수통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도이트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의혹을 예. 이제 수사 중인데 어떻게 수사를 할지 저희가 예. 이제 잘 지켜봐야 된다 예. 해서 이렇게 가져와 온 겁니다. 그리고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이정섭 32기도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시죠?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제 성남시가 성남FC의 구단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구단주 이제 성남시에 후원을 한 거고 그렇죠. 두산건설이 후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시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명예 구단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은 후원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 후원금을 그 불법으로 받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전국의 시민구단이나 시가 소유하고 있는 구단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문제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을 것이며 또 기업들은 누가 후원하려고 하겠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따로 있고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명예 구단주인 겁니다. 예. 정말 억지들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지 않았나요?
저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아직 뭐 혐의 있음이 나올 게 없죠. 그쵸, 이유가 없죠. 나올 게 없죠. 자, 그다음에 서울지역지검 조금 빨리 가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 동부지검, 네, 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지검장 임관혁, 임관혁. 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이제 다 전전부에 관련된 네, 수사. 네, 거죠. 특수단 세월호 참사 특수단 단장, 그다음에 동부지검 차장 전무곤 안산지청이었고, 그다음 또 양석조 나오네요. 기억나세요? 양석조 대전지검에 있었던 그 상갓집 항명 사건이라고. 네, 기억납니다. 네, 선배 검사에게 야, 네가 왜 조국이 무죄야? 네가 그러고도 검사야? 하고 항명을 했던 그 인간 양석조. 네, 대전지검. 그러니까 거의 뭐 충실한 윤석열의 강아지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충성스런 그런 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서울 남부지검장이 됐군요. 네, 우와, 맞습니다. 네. 나이도 아직 50도 안 됐는데. 이제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재수사를 한다는. 옵티머스를 재수사한대요? 네, 재수사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낙연, 강기정, 기동민 연루 의혹을 조사한다는 거네요. 네. 아니 뭐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양석조 29기 남부지검장이 됐다. 서울 남부지검장이 됐다. 특수통이며 윤석열의 충성스런 뭐 뒷말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 허정, 그리고 서울 북부지검장 정영학, 그 회계사 정영학은 아니겠네요. 공안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과 아주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네요. 정영학.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서부지검장 주로 국민의힘 고발, 계엄령 문건 왜곡 관련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상대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을 담당하고 있네요. 한석리, 네, 윤석열 사단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을 수사했고요. 네,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수사 이런 걸 했었네요. 이번 인사이동에 네. 관련돼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만큼 투입이 되기도 했고요. 그쵸. 예, 네. 특수통들이 뭐 대거 투입이 됐고, 지금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 수십 명의 검사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에 거의 한 150명의 검사들이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검사가 몇 명이냐면 한 2,200명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가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거의 한 뭐, 사건에 네, 이제 전 특수통이 거의 다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나타나면 전정부 검사. 예. 자, 성남 FC가 무혐의로 과거에 종결이 났고, 제3자 뇌물 공여로 또 다시 검찰이 송치를 했다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네요. 자, 그 다음에 지역지검, 의정부지검, 신흥석 28기, 여전히 특수통이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네. 한명숙 총리 사건도요, 그 모해 위증 교사. 그렇죠. 그러니까 모해 위증이라는 것은, 위증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인데 남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면 더 가중되는 겁니다. 그럼 모해 위증 교사를 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들이 했습니다. 검사들. 검사들이 모해 위증 교사를 누구에게 했느냐? 죄수들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돈 줬다는 것을 들었다고 해라. 이렇게 교사를 합니다. 검사들이. 그게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전 총리는 받은 적이 없는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의자가 받았네. 근데 형을 다 살지 않았나요? 한명숙 총리님요. 네. 이번에 사면이 되셨고, 그 다음에 여전히 벌금은 내고 있습니다. 받지도 않은 돈. 총 한 9억 원 가까이, 8억 8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갚고 있지요. 예. 제가 한명숙 총리님이나 그 부군이신 박성준 교수님이라고 두 분을 좀 가까이 알고 있어요. 여전히 어렵게 세월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한명숙 총리님께서 일전에 몇 달 전에 책을 내셨어요. 책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나 이쪽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출판사에서 책을 제작하는 비용 말고 인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도 차압을 해갈 정도로 그렇게 압박이 심했다. 예. 이제 국가에 이제 내일 벌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뺏어가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서 막는 걸까요?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게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그 지옥끝까지 쫓아가서 살아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너무나도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권력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하나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네. 신흥석, 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통 의정부 지검장이 됐고요. 인천지검 심우정. 야, 대한민국 검사, 특히 특수통 검사들 이름을 다 외우겠습니다. 예. 이번 인사이동에 정말 특수통 검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검사들 중에 아까 2,200명 내외가 된다고 했는데 검사들 중에 거의 한 80%, 90%는요. 일에 치여 삽니다. 재판에 치여 살고 그냥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10%의 이 검사들이 이제 정치 검사인 것이죠. 그들에게 줄을 서느냐 마느냐가 그들이 승승장구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사들은 사실 고생을 해요. 상당히 사건 담당하느라고. 자, 그다음에 춘천지검 검사가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 부장이었던. 그다음에 대전지검 이진동이가 갔군요. 네, 맞습니다. 월성원전 경쟁성 평가 조작 의혹에 수사.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관련 수사 자료 유출 의혹. 대전지검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네, 이준동. 윤석열이 검찰총장 당시에 가장 사랑했던 대전지검. 가장 먼저 지역 순회를 돌았는데 가장 먼저 갔던 대전지검이었습니다. 대전지검에서 정말 재미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우리 기념 촬영하시죠? 이러면서 손가락 하트 한번 하시죠? 하면 보통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차마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러다가 네. 뭔지 아시죠? 예. 아이고, 제가 그거 보고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얼마나 자연스러운 뭔지 아시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손가락 하트 검색하시면 영상이 나옵니다. 윤석열의 손가락 하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청주지검장으로 이제 배용원 검사가 네. 임명이 됐고요. 예. 이제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청구 재고 요청 성명서에 동참을 했고 김학의 성접대 의혹 수사 관련돼서 수사를 수사팀에다가 압력을 행사하고. 네, 근데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전 국민이 아는 김학의스를 검찰만 몰라보는 거죠. 불상. 그러니까 안면 불상이다. 알아볼 수 없다. 김학의스가 아니다. 라고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거의 9년 만에 그랬죠. 자, 대구지검은 주영환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 고발. 대구지검. 예.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홍보팀장이었습니다. 예. 주영환. 그다음에 부산지검 박종근. 제주에서 이제 부산지검장이 됐군요. 네. 자, 그다음에 울산지검 노정환, 창원지검 박재억. 네. 이재명 표적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입니다. 창원지검장이 됐습니다. 박재억. 네, 그다음에 광주지검 이수건 이러네요. 여기가 마지막인가요?
아직 하나 더 아직 남았.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예, 하나 더 남았네요. 네, 전주지검은 문홍성. 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위 민주당 실세 연루 의혹에 관해서 지금 수사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민주당 실세가 아니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관련한 네, 어떤 관련된. 비리를 캐고 네, 있다는 그쵸. 거예요. 예, 캐고 있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해외에 살고 있지 않나요?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캐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제주지검은 이근수, 그 다음에 수원지검장 홍승우, 28기네요. 네.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왜 진행되는지 저는 의문인 게 의혹뿐인 거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네. 그렇군요. 홍승우 28기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의혹을 수사하다가 좌천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 네, 감찰 무마 사건. 그 다음에요, 금융범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장 단성한 특수통이고요. 뭐 거의 대부분 95% 이상 특수통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창수 성남지청장, 그 다음에 차장검사 조상원, 여기 또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하고 있는,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대빵이 박영수였고요. 그래서 그때 박영수 특검이라고 했었습니다. 박영수, 그 다음 그 밑에 윤석열,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거죠. 조상원. 32기면 아직도 40대예요. 40대. 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관계자의 직권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안양지청장 김성훈. 이러네요.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아, 그렇군요. 네. 야, 이 뭐 검찰 인사들을 보니까 거의 뭐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을 하겠네요. 네, 주요 검사직들의 정말 윤석열 대통령 라인으로 네. 차지하고 있는 인사 이동을 한 그런 볼 수 있고 네네네. 저희는 이제 예. 어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이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네. 누가 수사를 하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검사들도 그렇고 정치 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검사들도 그렇고 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 그 정점에 언론 권력, 뭐 조선일보 등이 있고요. 또 정치 권력들도 있고 자본 권력들도 있죠. 재벌들. 이 사실 대한민국은 삼성이 움직인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삼성이 손을 뻗지 않은 곳이 없고 심지어 민주당조차도 민주당에도 삼성과의 어떤 그 유착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듯이 이 자본 권력과 언론 권력 그리고 이 또 검찰 권력, 검찰이 왜 그 중심에 서냐?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죄가 있는 자에게 죄를 묻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죄가 없는 자에게도 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죄가 없는 자에게 죄를 물어서 정치적인 수사를 해서 명성을 얻고, 죄가 있는 자에게 죄 없게 해줘서 재물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감 가십니까? 공감이 됩니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느꼈던 게 네. 이제 저희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다른 예산들은 다 깎았는데 검찰에 대한 예산만 늘어났잖아요. 좀 그런 걸 보고 너무 이제 검찰에 힘 실어주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도 지금 줄이는 마당에 그쵸. 검찰청은 또 이제 새로 또 짓는다잖아요. 800억 원 넘게 들여서.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시행사가 히림건축. 예,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 당시 후원을 했던 히림건축이 또 여기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득권들이요. 아까 일부에서 우리 이사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눴죠.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뭐 외교부에서도 무시했다고 하는데, 네. 아이 뭐 저런 사람이 외교를 알겠어?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검사들은 어떤 식이었냐면, 우리가 말이야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대학도 안 나온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 기득권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학벌주의인 뭐 그것이기도 하고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어떤 이 바운더리를 침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주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예. 같이 뭐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하루에 많이 먹어봐야 세끼 먹고. 그쵸. 예. 예. 똥 싸고, 죄송합니다. 다 같은 다 사람이다. 똑같아요. 그쵸. 다 똑같은데 그 인간들은 정말 야비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는 니들하고 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을 혁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오늘 왜 이렇죠? 뭐 카카오 사태 때문에 이 문제가 있나요? 이 동접자가 왜 이렇습니까? 몇 명입니까? 11,300명도 아니고, 이 뭐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월 22일 촛불 행진. 네. 네, 저 오늘 진짜 날이 추워가지고 다들 술 드시러 가셨냐? 방송을 방송에 들어오질 않으시네요. 네. 자, 22일에 이제 전국 집중 촛불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각 지역에서 지역 모집 책임자 연락처입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시고 이거를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이신 경우에는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휴대폰이신 경우에는 손날로 이렇게 아시죠? 화면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면 캡처가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네. 촛불 행동을 치시면 예. 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그렇게 그렇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될 것 자,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여기 수원, 춘천, 강릉, 원주, 충주, 청주, 대전, 서산, 전북, 전주, 광주,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대구, 안동, 울산, 창원, 부산, 포항, 통영, 고성, 상주, 문경, 예천, 제주까지 그 지역 책임자 연락처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캡처하셨다가 혹시라도 차편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역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소정의 참가비를 내시면요. 거리가 가까우면 2만 원 왕복. 그리고 또 뭐 물이나 또 간단한 이 다과라든가 식사 같은 것도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먼 곳에도 한 3만 원 정도 지역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오갈 수 있게. 그리고 또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또 그쵸. 재밌잖아요. 재밌죠. 예. 소풍 가듯이 10월 22일에 모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번 이 촛불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상당히 마음이 좀 복잡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아주 중요한 이번 10월 20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쵸. 이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촛불행동 주최 측에서도 심도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에너지, 돈, 에너지, 소중한 자원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10월 22일이 네. 촛불 대행진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이제 용산으로 간다고 지금 선포를 했죠. 그쵸. 예. 네. 우선 이제 시청역 7번 출구에 메인 무대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숭례문까지 대열이 이루어지고. 네. 시청역 7번 출구가 조금 넓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그 세종대로 서울신문사 파이낸스 센터 앞보다는 조금 넓게 집회를 할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이에요. 광화문 쪽으로가 아니라, 반대쪽은 아니구나. 이쪽에서 청계광장 쪽에서 시청 쪽으로 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청 광장을 지나자마자 그 건너편 그 호텔이 있죠. 예. 무슨 호텔이죠? 예, 호텔 쪽에 그 7번 출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남대문 쪽으로 우리가 이 시민들이 도열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고 시청역 7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쪽 그 극우 개신교 측에서 집회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국본이라고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본부. 아, 대한민국 네. 바로세우기 국민운동 본부. 네. 그게 그 주축이 전광훈 씨죠? 네, 맞습니다. 전광훈 씨고, 그러니까 전광훈 씨가 주축인 그 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습니다. 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청계광장 이제 맞은편이죠. 거기서 이제 합니다. 동화면세점 앞에서 하면 거리가 약간 있기는 한데요. 그쵸. 거의 근데 바로 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많은 사람이 올 거니까 거기도. 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스피커가 또 저희 쪽을 향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작해서 이제 시청 쪽까지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그렇군요. 자, 아무튼 광화문 쪽에서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그 극우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10월 22일에. 그 다음에 우리는 시청역 7번 출구부터 해서 남대문 쪽으로, 숭례문 쪽으로, 여기요. 숭례문 쪽으로, 도열을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오늘 동접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알림이 안 왔다고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예, 알람 설정이 되면 조기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개인 방송을 할 때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이요? 이렇게 많은 분, 오늘 정말 저는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좀 했고 노무현 정부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예, 아쉽습니다. 나중에 재방송으로라도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용서해 드릴 테니까요. 10월 22일에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동접자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현장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으로 우리가 행진을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자, 용산. 이게 사실 마찰이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삼각지 이쪽에도 뭐 또 극우 쪽에 집회가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신자유연대 이제 김상진 TV의 김상진 씨가 네네. 용산 삼각지 쪽에 이제 집회를 냈어요. 김상진이가? 네. 시청- 원래 시청에다 하려고 했는데 시청 광장에 냈다가 불어가 네, 나가가지고 불어했죠. 네. 그래가지고 2,000명 모인다고 집회 신고를 했는데 뭔 소리냐. 어디 2,000 맨날 5명, 10명이 모여가지고 예. 이재명 구독 이거 했었는데 예. 삼각지 쪽에서 김상진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우리 용산까지 행진해서 저들에게 불호령을 뭐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 불호령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방해가 네네. 이제 있을 걸로 보이는데 확신이 그렇지. 드는데 네. 이제 저희 촛불 집회에서는 가능한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연하죠. 하고 있습니다. 예, 평화적인 집회가 되어야 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이제 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제 국민 분열의 그림으로 갈 것 같아서 우려가 그렇죠. 돼가지고 예, 과거 2016년 촛불 때도 그 폭력을 조장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쵸, 네. 예, 이제 시민들이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예. 그리고 뭐 경찰차로 올라가서 뭐 강목이 등장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촛불 시민들이 아니었던 것이 확인이 됐고요. 자, 이번에 행진하는 계획은 총 3.33km입니다. 그냥 걸어가면 뭐 1시간이 채 안 걸리겠지만 한 30분이면 갈 수도 있는 거리인데 안전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그렇죠. 않을까 예상이 우리가 됩니다. 도보로 49분이라고 돼 있는데 많은 대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1시간 반 가까이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10월 22일에 정말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최소한 촛불행동 측에서는 뭐 100만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100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70만이에요. 인데 2016년 광화문 촛불에서 232만이 최고 기록이었거든요. 와, 정말 많이 왔네요. 그렇죠. 우리 국민 25명 중에 1명. 거기에 노인과 아이들을 뺀다면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00만이 모이는 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최소한 제가 미니멈 잡아서 10만 명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만 명. 네.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습니까?
우리 전국 각 지역에서 수백 대의 차량이 지금 상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나가겠다. 그리고 제2의 그 촛불혁명의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하겠다.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겠다.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집회를 또 주최 측에서도 기획을 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마음도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니까 마음 놓으시고 축제처럼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2일 저희는 가장 먼저 가서 3시부터 생중계를 시작할 거고요. 한 4시 조금 지나면 본 그 촛불행동 측의 그 동시 송출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맨 마지막에 또 현장을 떠나겠다고 여러분들께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상진 TV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네. 예. 그 제가 이제 김상진 TV를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김상진 TV에서 이제 윤석열을 지키는 사람들이 TV로 바뀌었잖아요. 예, 윤지사 TV. 네. 근데 예. 그 TV가 계정이 폭파됐습니다. 아, 윤석열을 지키는 사람들 TV가? 네, 맞습니다. 왜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네. 모르겠는데 예. 이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힘에 입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신고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폭파가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 발언들이 좀 논란의 거리가 많아가지고 자극적인 것들도 네. 많죠. 그래서 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 덕분이니까 그렇죠.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아하게 대처해 주셔서 예, 우아하게 또 불의를 그냥 참지 못하시고 신고도 그쵸. 눌러주시고 하셔서 그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 네.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사실 업될 수가 없는 얘기이거든요. 우리 또 민주시민들의 가슴 속에는 뭐 부채감이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 이제는 부채감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 추모에서 계승으로 노무현 재단도 그리고 노무현 시민학교 그 시민학교가 아니라 저기 기념 사업회도 기념관도 이제는 추모가 아닌 계승 발전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어떤 미래 희망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또 시민들 수많은 시민들을 교육해내고 또 복제해내는 예,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참 만족스러운 방송이었다. 예, 제가 뒤끝이 좀 있습니다. 동접자는 작았지만 터무니없이 작았지만 저는 정말 만족하는 방송이었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토요일 저희는 맨 먼저 현장에 서울시청역 7번 출구 현장의 촛불 집회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은 시간 편한 밤 되시고요. 우리 해외에서 또 일찍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